우리 서울대생들도 보면 공부는 잘해요. 틀에 안에서 정해진 내용들을 잘 학습하는 능력은 갖고 있는데 너무 정해진 틀 안에 gat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관심이 좀 적어요. 점수라는 결과물을 뽑기 위한 노력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사회 나오고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 레플리케이션이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두뇌의 전체 부분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일어나는 반면에 영상을 볼 때는 총체적인 두뇌 활동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새 덕질하는 친구들 기업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는지요? 재밌는 영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여전히 책을 읽어야 할까요? 교육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훨씬 젊어지셨네요. 네, 책은 제가 좀 외모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새 볼거리들이 참 많아서 책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책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네네. 그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게 해준다. 사실 저도 출연하기 전에 좀 책을 많이 좀 읽었거든요. 네. 책에 제가 몰입했을 때 막 상상하는 즐거움, 제가 만들어낸 즐거움이에요. 네. 남이 만들어준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책이다.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다라는 제가 상상하잖아요. 그 모습들을 제가 만들어내잖아요. 네. 영상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내가 그냥 소비할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더 갑니다. 네, 그럼 오늘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 뭔가를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편안한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서울대학교 신종호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책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좋아하시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책을 책을 가까이 좋아하시는 하시는 분들. 분들일 그렇죠. 거예요. 네. 책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책은 세상을 보는 거울이다. 또 그 세상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되게 중요한 친구다. 저는 어렸을 때 막 책을 읽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못 가본 세상을 다 가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접적으로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를 또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니까 책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책을 읽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거울인과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게다가 친구 역할까지 해준다. 네, 친구라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기도 하죠. 사실 영상을 바라보는 건 수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책은 제가 읽는 행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읽고 생각하는 행위. 그게 일종의 창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창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은 남들이 만든 것하고 완전히 다른 나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은 의미에서 창조의 경험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만든 생각의 결과물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것을 창조한다라는 거네요. 근데 굳이 따지면 영상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힘은 있잖아요. 영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하고 책을 보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깊이가 달라요. 아, 그래요? 영상은 내가 상황 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미 경험을 만들려고 하는 접근하는 마음가짐보다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편하게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접하려고 만든다. 근데 책은 내가 편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내가 고민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가 다음에 나올까?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를 더 깊이 있게 일종의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경험하고 책을 통한 경험은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책을 읽을 때 뇌의 움직임과 영상을 볼 때 뇌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훨씬 더 책을 읽을 때는 두뇌의 전체 부분이 의미도 파악하고 전체적인 어떤 장면들을 상상하고 일종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일어나는 반면에 영상을 볼 때는 후두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주가 되고 물론 의미 파악을 위해서 전두엽이 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만큼 총체적인 두뇌 활동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책을 잡았을 때 이 아이의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책을 어린아이들이 읽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통해서 일종의 상상해보는 경험. 저는 제가 제일 좋았던 책들은 다 상상하는 책들이었어요. 보물서.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폭넓게 내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책을 통해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뭐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는 경험보다는 책을 통해서 뭐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상상해보는 경험들을 많이 갖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장면을 이미지로 전환하기도 그렇죠. 하고 상상 속에서 떠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소설을 읽을 경우에는 스토리라인 속에 다음 줄거리를 그렇죠. 예상하기도 하고 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도 하고 음. 이 모든 과정이 상상력을 키우는 그렇죠. 거고요. 그 동화책 중에 제가 최근에도 봤는데 앤서니 브라운이 쓴 책들이 있어요. 네. 되게 단문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되게 내용하고 언밸런스 되게 내가 상상해서 그 갭을 메꿔야 되는 그러한 스토리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게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 상상하게 되면 정말 내가 책을 읽는 재미, 또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죠. 요즘 교육학자시니까 교육에 필요한 도구가 꽤 많잖아요. 뭐 요즘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책이 제법 중요한 도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책이 자기가 말할 일종의 자원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방식,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또 옆에 우리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그 생각한 것들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의 생각 능력, 상상 능력 이런 것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번에 새 책을 내셨어요. 새 책 제목이 학습 민첩성의 힘입니다. 학습 민첩성의 힘. 풀이를 좀 해주신다. 이 학습 민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 텐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빨리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힘을 우리가 학습 민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 민첩성은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또 스스로 그 내용을 내가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마음, 그리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생각의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일종의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 그렇죠. 요소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마음이에요. 책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점은 뭐냐면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그 관심이 생기면 책을 읽게 돼 있습니다. 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책도 안 읽어요. 그렇죠. 의무감으로 읽게 되면 그 독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재미와 관심으로 읽었을 때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겠죠.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나하고의 관련성을 훨씬 더 깊이 만들기 때문에 좋은, 어떻게 보면 경험의 결과물들을 만드는 거죠. 교수님은 공부도 재밌으시죠? 공부 재미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재수 없다. 근데 그냥 드리는 아니 말씀이고, 진짜 진심으로 여쭐게요. 네. 진짜 공부도 재밌으시죠? 저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 영역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 분야의 책이나 논문 같은 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적 영역의 새로운 책, 또 새로운 주제가 뭔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생각하는 걸 즐깁니다. 평생 공부하셨는데도 여전히 재밌으시군요. 재밌습니다. 공부라는 건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당장 눈앞의 시험을 잘 보겠다, 아니면 상급 학교를 진행하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겠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 서울대생들도 보면 공부는 잘해요. 트랙 안에서 정해진 내용들을 잘 학습하는 능력은 갖고 있는데, 너무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관심이 좀 적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자기가 좀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2배, 3배, 4배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 문제풀이 능력만 가르쳐주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를 푸는 능력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그쵸. 근데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축적할 수 있게,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려면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그것이 약간 서툴고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내 결과를 만들어 보는 경험. 그래서 그러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자산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도전 정신과 그 경험을 축적시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청소년기에 내가 만드는 결과물은 점수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점수라는 결과물을 뽑기 위한 노력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니까요.
근데 사회 나와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 레플리케이션이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잘 재현하느냐. 이걸 사회는, 직장은 요구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 기존의 것을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것을 가져오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과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트랙 안에서 자꾸 달리면 안 돼요.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가서 그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죠. 지식의 재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아이디어를 더 내서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걸 원하는 것이 사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습 민첩성이란 단어가 귀에 오래 남아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도 강의하다 보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해요. 먹이를 숙이고 저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서투르지만 혹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꾸 탐색해가면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해진 교과서 잘 이해하고 그 결과들을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보다 내가 새롭게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딱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데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을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이 뭔지를 내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일단 질문은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자극이지 질문하는 사람의 답을 찾도록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질문, 문제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거야. 그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벗어나야 되고 그 마음을 벗어나는 게 학습 민첩성이죠. 학교에서 늘 그렇게 학습을 해왔으니까요. 학생들은 복습을 하든 예습을 하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물으면 당황하지 않고 답을 하는데 도발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건 틀릴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일종의 제가 예를 들어서 감정, 정서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첫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책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습한 친구도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없었는데 당혹스러워요. 근데 감정의 의미가 뭘까? 감정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적 의미를 확인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일종의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라고 했을 때 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자기의 존재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뉴스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게 일종의 어떤 초기 단계일지 몰라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감정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인공지능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맞고 틀림이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고 거잖아요.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의 지평을 넓혀보고 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새로운 도전적 질문하고 연계해서 나의 생각을 또 한번 구성해보는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매체라고 보면 감정도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고 틀리고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AI가 학습하는 것처럼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감정의 학습은 쾌불쾌의 경험이거든요. 어렸을 때 뭔가 했을 때 부모님이 잘했어 칭찬해 주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 그거 하지 마 일종의 강화죠. 그런 결과 경험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전자의 행동은 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초보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트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쾌불쾌라고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것을 쾌불쾌라고 얘기하지만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 사실 인간은 행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면 긍정적인 행동 강화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뭐 이를테면 엄마 아빠가 당장 들어가서 공부해 하고 나면 방에 들어갈지언정 공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오로지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아주 결과 중심적인 행위를 한다면 인간의 감정은 그 중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 공부해라고 했지만 그것을 화나면서 또 공부하지 않으면 너 혼날 거야 라는 일종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고 안쓰럽다. 그래도 네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이거 아빠 엄마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부하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좀 해라. 이런 과정의 의미들을 우리 인간은 이해한다. 그게 좀 차이죠. 학습의 동기도 저 같은 사람은 괜히 엄마한테 혼날까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부정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부 자체가 기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긍정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공부하는 걸 내재적 동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건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꾸 외제적 결과, 좋은 성적 얻는 거,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거,
그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여기에만 너무 공부하는 경험의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면 공부 자체가 갖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공부를 즐거워서 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결국은 나의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 가치들을 내가 지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커질 수가 있는 거다.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공부라는 단어 대신 독서라는 단어를 넣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네요. 그렇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독후감이에요. 독후감 때문에 네. 책을 보기 싫대요. 책을 보는 그 과정, 의미, 가치를 둬야 되는데 책 읽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또 요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책 읽는 자체에 대한 흥미,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독후감이라는 숙제가 잘못된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고 난 다음에 물론 제가 이제 읽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우면 말로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요새는 다 녹음기기 있잖아요. 그 녹음기기가 아주 말로 좀 부담 갖지 않고 자기가 읽은 경험들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 책을 읽고 딱 한마디로 정해라. 아이들은 좀 단문에 익숙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 싫어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이 책을 읽고 나는 모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 책은 어떤 의미를 줍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한 정리하는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상투적이고 진부한 표현일지라도 그렇죠.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저는 이제 말하기에 관심이 많고 말하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때 말하기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자 언어가 훨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음성 언어를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라도 책을 읽고 쓰지 않더라도 말로 한두 문장으로라도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주자.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고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학습 민첩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나면 그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됐을 때 자신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요새 덕질하는 친구들 기업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그렇죠. 경험한 친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점차 대학도 이제는 학생 뽑을 때 한 분야의 깊은 경험을 한 친구죠. 이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어떤 친구는 체육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개별화된 시스템들이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는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학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즐거움, 도전하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평생 그 개인을 성장시키고 또 그런 도전하는 덕후들이 많을 때 그 사회 또 그 분야가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책으로 공부로 시험으로 진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의무감이나 혹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운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도 쉽고 잘하는 일을 찾기도 쉽고 또 그걸 직업으로 연결하기도 쉽고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면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결국 회복 탄력성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되는 모습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열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려움에 직면해서 계속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교수님 학습 민첩성을 가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자꾸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틀에 잡고 바치기보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경험해보고 또 책 같은 경우에 읽어보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나이에도 이 학습 민첩성을 길러서 그럼요.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에 관심도 있지만 책 읽기에 관심이 있고 또 영상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이 영상이 사회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뭐 관련된 영역들은 되게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조금 더 폭넓게 볼 수도 감당할 있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책 얘기를 하는 이 순간 학부모들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에게 학습 민첩성을 어떻게 길러줄까? 근데 점차 지금 학교 교육 시스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고교 학점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고교 학점제는 결국은 개인이 원하는 진로에 기반해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그 교과목 내에서 어떤 결과를 남겼느냐를 중요한 평가 결과로 활용한다.
당장은 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지 몰라도 큰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도전하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교육 시스템들이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 이력을 가지고 얘는 대입전형도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시험 봐가지고 대학 가고 좋은 기회를 얻는 그런 상황들은 점점 축소되고 예상컨대 30년 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이 수십 년 전의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여전히 발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니까요. 어쨌든 서서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책 학습 민첩성의 힘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단조롭다, 지루하다, 내 삶이 이런 분들 어떻게 내 학습 민첩성을 키우고 싶은지 한번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전할 것인지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어떤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가짐도 그렇고 방법도 좀 바꿔보겠다 생각을 하면 이 책을 읽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상 초반에 우리는 왜 여전히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의 현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책은 저는 이번에도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만의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준다. 영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책에 대한 해설을 던져주는 거하고 그 책의 어떤 구절, 사건, 나의 어떤 삶의 의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적 의미를 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책이 훨씬 더 저는 강렬한 삶의 어떤 의미들을 재구성해 주는데 되게 중요한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쏟아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채워야 하거든요. 네. 책 속에 한 문장 한 단어를 발견해서 나의 일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라도 책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심지어 책과 삶을 진행하면서 그 저자 인터뷰를 다 감당하려면 그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책 읽기가 일이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즐겁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책과 삶에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직업이 교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교수는 책 읽고 그 책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학생들하고 나누는 직업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학습 민첩성의 힘,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이 친구라는 사실을 잘 설득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학습 민첩성의 힘의 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책을 가까이 놓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책과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